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5년이 지났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이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으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겠죠. 뭐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문제도 아니기는 했습니다. 뭐 시댁 어르신들이 저를 막 좋아하거나 잘해주거나 한 건 아니었고 따지고 들자면 두 분 모두 저를 쏙 좋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참을 만한 정도이기는 했거든요. 뭐가 문제였냐 하면 바로 시누이입니다. 뭐 시댁의 문제이기는 하네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도 납득이 되는 이유예요.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요. 저는 고아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어린 시절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마저 병을 얻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8살이 된 아이를 고모는 버렸습니다. 고아원에 저를 맡긴 거죠.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받은 부모님의 보험금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보험금, 그리고 집과 같은 재산을 싸그리 팔아 본인이 꿀꺽했거든요. 나 가고 나면 우리 희은이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아휴, 엄마, 걱정하지 마. 희은이는 내가 잘 돌볼게.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고 할머니는 고모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고모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저를 버렸으니까요. 고아원 앞에 저를 데려다 주고 나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남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여기서 나와도 너를 책임질 생각이 없어.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사는 거야. 알겠지? 고모. 누가 네 고모야? 우리는 남이라니까? 제가 이곳을 나와서 혹여라도 나중에라도 자신에게 들러붙을까봐 저를 붙잡고 그렇게 몇 번이고 이야기했었어요. 8살이 된 어린아이에게 말이죠. 그렇게 저는 버려졌습니다. 고아원의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진 곳이 아니었고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지냈던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할머니의 손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묘하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저는 이 아이들과 다르다, 나는 가족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처음부터 가족에게 버려진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있다가 버려진 것보다 말이죠. 8살이나 된 아이를 입양해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입양도 갓난 아기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이 18살까지 버티듯 살았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곳의 아이들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원장은 사실상 알면서도 방치 중이었고 정말이지 모든 시설이 다 열악했으니까요. 하지만 뛰쳐나가고 싶을 때마다 고모가 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살아. 하는 말 말이죠. 그게 어떤 주문처럼 저에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18,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된 나이가 되고 나서야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뭐 물론 다른 쉼터 같은 센터로 자리를 옮기게 된 거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쉼터에서의 생활은 고아원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인생에 운이 조금 따른 건지 어떤 건지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배울 게 많았고 그곳의 사람들도 다들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들도 다들 그 쉼터에서 만났던 친구들이고 말이죠. 그곳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미용도 배우고 커피를 내리는 법도 배우고 빵을 만드는 법도 배우고 뭐 그런 기술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성에 맞다 싶었던 게 바로 미용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알아보니 당시 저 같은 미성년자는 신청하면 학원비 정도는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미용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며 지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당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했던 것 같아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을 때였으니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말이죠. 아무튼 그 당시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더 많기는 합니다. 다니던 미용학원에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고 여기저기 버림도 많이 받고 자랐던지라 눈치도 빨라서 사회생활도 곧잘 했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으로 평가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사회로 나오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희은 씨 부모님은 뭐 하셔?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안 혼나? 처음에는 그런 해맑은 질문들이 저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어요. 당연히 모두가 부모님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두가 부모님이 있으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그 질문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유별나게 조심하는 태도 때문에 상처받거나 지나가듯 하는 말 한두 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말입니다. 확실히 희은 씨가 눈치가 빨라.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녀서 그런가? 희은 씨는 그래도 그늘이 많이 없는 편 같아. 뭐 그런 말들 말입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나 쉼터에 있을 때는 그런 말들을 별로 듣지는 않았거든요. 다 같은 처지니까요. 하지만 사회로 나오니 달랐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이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때때로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는 날이면 정말 많이 서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씩씩한 편이었고 이겨냈습니다. 매번 미용실을 옮길 때마다 월급을 올려서 옮겼고 나중에는 먼저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실력이 늘었거든요. 혼자 밥을 벌어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돈을 벌게 되었을 때쯤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제가 일하던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딱히 스타일에 신경을 쓰거나 해서 저희 미용실을 찾아온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집 앞에 있으니 제일 가까운 미용실을 늘 오는 그런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머리가 빨리 자라니까 더 자주 봤고요. 자주 오시는 손님이니까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오늘 몇 시에 맞춰요? 처음에는 집 앞에 있어서 가까워서 저희 미용실에 왔지만 최근에는 이사했다더군요. 그런데도 저를 보기 위해 차를 타고 이 동네까지 온다고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해서 거절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인물도 괜찮았고 그간 했던 이야기들로 미루어 보아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당시 그 미용실에서 집이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비싼 동네였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커트비로 7, 8만 원을 쓸 수 있는 남자. 저는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간 연애를 해오면서 받았던 상처들도 많았습니다. 뭐 하나 가진 것도 가족도 없지만 그런대로 돈을 버는 여자. 그런 여자들에게 못된 마음을 먹고 접근해오는 남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 똑부러지게 산다고는 생각했지만 언제나 애정이 고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잘해주면 홀라당 넘어가곤 했거든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떼었고요. 남편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상처가 컸던 시기라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한번 거절을 당하면 다시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잘난 남자가 저 같은 여자한테 거절당했으니 자존심이 상할 법하다고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 찾아와서 저에게 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한번 저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몇 시에 마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는 과정은 순탄했어요. 아니 순탄하다 못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아낌을 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려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어요. 당시에 저는 이 사람과는 절대 결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끝날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고아였고 남편은 부모님 두 분 모두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집안 자체도 여유로운 집안이었거든요.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유학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집 말이죠. 결혼하자. 그래서 남편의 그 청혼이 정말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남편도 저와 결혼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여겼었거든요. 나 같은 여자랑 결혼을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제 상황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무튼 저는 처음에는 그와 같은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 물론 마음이야 저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겁이 났거든요. 저런 사람과의 결혼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런 남자라면 그 어떤 길이라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한 후에 첫 번째 난관은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바로 시댁 어르신들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내가 어디서 엄청난 조건을 가진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된댔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니? 시어머니의 그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라도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 그것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이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덜컹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제가 확신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그렇게 꾸준히 시댁 어르신들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설득에도 쉽지 않기는 했어요. 저를 만나서 제발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곱게 보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한층 느그러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이죠. 저를 탐탄치 않게 여겼던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뭐? 고아? 나는 태어나서 고아를 본 것도 처음인데 그런 사람이 내 올케가 된다고? 오빠 정말 미쳤어?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결혼을 해?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정말 노골적으로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그 행동과 말들이 양반이라고 느꼈던 데에는 시누이의 공이 지대했습니다. 막말하지 마. 이제 네 옳게 될 사람이야. 누구 마음대로 옳게래? 나는 싫어. 싫다고. 어디 가서 쪽팔리게 옳게가 고아라고 어떻게 말하고 다니냐고. 시누이가 악을 쓰고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미 시댁 어르신 두 분이 허락 아닌 허락을 하신 상황에서는 시누이도 어찌할 방법이 없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완강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도 남편을 조금 무서워하기는 했거든요. 결혼식 날에도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굳이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던 시누이가 생각이 나네요. 나 같으면 이런 결혼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언니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쪽팔려서 신부 입장도 못할 것 같거든요. 식장 들어가 봐요. 하객들 수준 차이가 눈으로 보여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는 어른들이 없었고 초대한 친구들도 쉼터에서 같이 지낸 친구들이거나 미용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치고도 튀는 편에 속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쪽 하객들은 시부모님들 지인의 친척들의 남편과 시누이의 친구들도 제 친구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으니 말입니다. 지금 내 친구들이랑 친척마다 신부 뭐하는 사람이길래 하객들이 저러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진짜 쪽팔려서 뭐라 말도 못하고. 사실 시누이는 말을 격하게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더 기가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으면 차라리 무시하기 쉬웠을 텐데 제가 생각해도 하객들이 너무 달랐고 나라면 정말 부끄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더 상처가 되었던 거겠죠. 결혼식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을 거라는 건 다들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된 거니까요. 이제부터 그 쌓이고 쌓이게 된 시누이와 저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예고편에 지나지 않아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보다 더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생신상이야. 엄마, 원래 결혼하고 첫 생신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라는 거 몰라? 너도 안 한 걸. 나랑 올케랑 같아? 물론 시어머니도 때때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들이나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들이었고 대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이라는 걸 하시긴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는 한 가족으로 지내야 하니까 포기하신 부분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악의가 있었습니다. 매번 말이죠. 이걸 지금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하고 자란 사람들은 음식 같은 거 잘하지 않나? 엄마가 없으니까 본인이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해요? 제가 요리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시누이의 말처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해서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음식은 대부분 그냥 먹을 만한 정도도 되었어요. 시누이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를 향한 트집,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아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래서 집안 교육이 중요한 건데. 교육받을 집안이 없었으니 원. 너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말을 그렇게 하니? 내 말이 맞잖아. 교육받을 집안이 없었던 거. 엄마도 그랬잖아. 저런 근본도 없는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냐고. 얘도 참, 그때는 그때고. 시누이가 정말 기가 세다는 말을 어디를 가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온 집안 식구들이 시누이가 그렇게 나오면 귀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만 빼고 말이죠. 너, 손이 사람인데 적당히 해. 어디서 못 배워먹은 애처럼 굴어? 못 배워먹은 건 내가 아니라 언니지. 더 배웠다는 애가 이렇게 인성이 글러먹은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공부 잘하면 뭐하니? 이렇게 인간이 덜 됐는데. 뭐?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나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적당히 해. 너 진짜 추해 보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심술궂게 굴면 못 써. 나중에 얼굴에 그 성품이 다 드러난다. 벌써 주름진 것 봐라. 시누이가 저에게 못되게 굴 때면 남편이 중간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누이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저에게 크게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이 없을 때는 그 강도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요. 제가요? 우리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언니 말고 없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저에게 청소와 빨래를 시킬 권리가 시누이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눈빛은. 지금 하기 싫다 이거예요? 제가 아가씨 집에서 일을 하려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저한테 말대꾸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제 말에 시누이가 말대꾸라고 한 게 정말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기는 한 것 같습니다. 나이도 제가 더 많았고 무엇보다 제가 손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말대꾸라뇨? 그건 저를 아래로 보고 있으니 할 수 있는 표현인 건데 말이죠. 말대꾸라뇨? 말대꾸 맞잖아요. 왜요? 나이도 많고 손이 사람인데 말대꾸라는 말 들어서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하던가. 아니 그 전에 그런 조건으로 우리 집에 시집을 오지를 말았어야지. 원래 시누이가 믿고 싫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게 보려는 마음과 그래도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그게 많이 깨진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을 증오하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준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고모이고요. 그날을 계기로 저는 시누이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봐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다 소용이 없다는 걸 그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잘 봐주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 아버지 생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빠랑 이야기해볼게요. 남자가 그런 거 세심하게 신경 못 쓰잖아요.
게다가 바깥 일로 바쁜 사람을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만드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언니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런 거 하나 생각을 못해요, 왜? 오빠가 자기랑 의논하자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머쓱한지 입을 다물더군요. 그러면 그렇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고는 괜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남편을 이용하면 대화를 더 빨리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써먹었어요. 집에서 언니가 밥해요. 오빠가 나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날 우리 집 와서 반찬 좀 해줘요. 그날 오빠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일찍 가서 청소 좀. 그날 저희 집에서 보기로 했는데요. 오빠가 말 안 했어요? 다 남편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과도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요. 이어지는 제 그 남편 핑계에 어느 날은 신우이가 폭발하기는 했어요. 그놈의 오빠. 언니는 오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대체 혼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언니는 혼자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을 이야기해도 돼요? 뭔데요? 제 생각도 오빠랑 같아요. 오빠가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또. 제 그 말에 신우이가 이를 꽉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신우이는 저를 골탕 먹일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던 중일 거예요. 성격상 저에게 절대 지고는 못 넘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딜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태도로 저를 대했을 거거든요. 말대꾸 이야기하던 것만 봐도 딱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와 신우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함께 마트에 가던 날이었어요. 다가올 명절에 미리 장을 보러 가는 자리였는데 원래는 저랑 시어머니만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가 낀 겁니다. 어머, 며느리 분들이신가 봐요. 네? 며느리 분들이 너무 미인이시네. 여기 며느리는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어. 라고 저를 가리키며 마트 직원분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넘어갔고 시어머니도 웃으며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예쁘죠 하고 넘어갔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봤습니다. 신우이의 표정이 확 구겨지는 것을 말이죠. 저는 신우이가 저에게 왜 그렇게 유독 더 그리고 오랜 시간 심술을 부리는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가진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을 테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인물도 보통 정도였고 말이죠.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키도 크고 원래 태생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 날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인물 좋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요. 볼 거라고는 낯짝밖에 없는 년이라니까? 라는 말을 자기 친구한테 제 결혼식 날 하는 걸 듣고서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외모에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날 그 칭찬은 다시 한번 신우이의 그 열등감을 자극했고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시어머니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신우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진짜 나는 언니가 너무 신기해요. 갑자기 뭐가요? 그 정도 인물은 절대 아닌데 어떻게 우리 오빠를 꼬신 건지. 뻔했습니다. 인물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조금 전에 마트에서 제가 들은 그 이야기에 또 긁혔구나 싶어서 그냥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점점 더 화가 나는 듯 하더군요. 아무리 몸뚱이를 밀어붙이면 안 넘어오는 남자 없다지만 그래도 이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욱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 질리지도 않고 저렇게 또 구구절절하는 것도 듣기 싫었지만 몸뚱이 어쩌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신우이는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라고 말한 거겠지만 말이죠. 왜요? 기분 나빠요? 사람 면전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데 기분이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기분 나빠할 주제예요? 그 주제 이야기도 좀 그만하세요. 오빠 말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수준만 보여주는 거라는 걸
왜 모르세요? 야, 말 다 했어? 신우이는 거기서 욱했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것도 너라고 하면서 말이죠. 신우이의 그런 반응에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고학년 주제에 감히 우리 오빠를 꼬셔서 결혼하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도 우습게 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 엄밀히 따지고 보자면 제가 아니라 오빠가 먼저 꼬신 거거든요. 내가 너 같은 년들을 몰라? 남자들 안달복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거절하면서 애달게 만드는 거 꽃뱀들 수법. 제가 지금 꽃뱀이라는 거예요? 다를 게 뭐야? 몸뚱이로 신분 상승해보겠다고 남자한테 들이대서 결혼하고 인생 역전한 게. 그렇게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주제를 알고 알아서 기어야지. 이게 어디서 신우이 말에 말대꾸나 하고. 너 진짜 죽고 싶어? 어? 아마 저는 그날 신우이가 그렇게 나오지만 않았어도 평생 참고 모르는 척 했을 겁니다. 뭘요? 신우이의 비밀을요. 저는 신우이의 비밀 하나를 알고 있었거든요. 당장 사과하세요. 뭐? 당장 사과 안 하시면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왜 사과를 해? 너 정말 돌았니? 어? 후회하지 마시고 사과하세요. 후회? 웃기는 년이네, 이거. 지 주제도 모르고 상황 파악도 안 되고. 하여튼 멍청한 년들은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너나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 진짜 죽여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 아, 진짜 짜증나게. 신우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무슨 쓰레기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서러웠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보다 그놈의 조건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런 말을 들으며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남편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남편에게 받은 것도 고마운 것도 너무 많아 그러지 못하는 것도 슬펐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우이와는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저는 신우이에 대한 감정이 증오 수준이었거든요.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건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 말이죠. 아주버님은 굉장히 놀라서 제 전화를 받더군요. 당연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였고 그마저도 인사만 주고받지 그 외의 대화는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랐을걸요. 그런데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만나자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한테 용건이 있으시다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심각한 일은 아니죠? 표정은 이미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평생 연락이라고 먼저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던 제가 연락을 했으니 굉장히 큰일이 생겼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나온 거겠죠. 그리고 아주버님의 그 예상이 맞기는 했어요. 저는 굉장한 폭로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요. 아셔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했다는 말만 아가씨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제 그 말에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던 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고 그 사진을 확인하는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다 못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신우이의 불륜 사진이었어요. 신우이는 아주버님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상대의 상간남은 아주버님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옆집 남자. 바로 신우이의 집 옆집에 사는 남자였거든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신우이가 사는 그 집은 결혼을 하고 단 한 번도 이사를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신우이가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옆집 남자도 7년 동안 이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상간남도 유부남이었습니다. 7년이 넘게 옆집 이웃으로 사는 젊은 부부.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동선애와 그 옆집 부부는 친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저도 몇 번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 정도니까요. 그 불륜을 알게 된 날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날은 신우이가 먹고 싶다는 반찬을 해다가 가져가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한 번 했었는데 또 주제를 모르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바람에 제가 그냥 해주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와서 벨을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이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냥 대문 앞에 두고 가요. 아니, 아무리 금방 와도 날이 더운데. 제가 바로 코앞이라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가요. 상관없으니까. 코앞이면 잠깐 기다릴게요. 아, 거친 말 맞네. 그냥 두고 가라면 두고 가요. 신우이가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그 감도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감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옆집 창문이 열려져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직감이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그냥 이끌리듯 열린 창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겁니다. 신우이와 옆집 남자의 불륜 행각 말이죠. 한동안 저는 충격받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진을 찍고 나서도 내가 이 사진을 왜 찍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만큼 저도 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지도 못했어요. 어딘지 모르게 그걸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정말 써먹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건 몰랐지만 말이죠. 멍한 얼굴로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잠깐 후회 같은 걸 했던 것도 같아요. 제 분풀이는 분풀이고 아주버님으로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잖아요. 이거 언제인가요? 평정심을 되찾은 듯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아주버님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버님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도 같네요. 이런 순간에도 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아직도 이직거리 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작게 중얼거리는 그 말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정말 많이 화가 났고 그 두 사람은 진짜 큰일이 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덜컥 겁이 나기는 하더군요. 아주버님의 눈이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약간 돌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제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걸 알았는지 아주버님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건 비밀로 해드릴 테니까.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걱정하는 건 그것 말고도 하나 더 있기는 했지만 그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우이를 보내려고 폭로를 한 건데 신우이가 걱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버님의 얼굴을 보니 신우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대신 이 사진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전송했어요. 아주버님은 감사하다고 짧게 인사를 하고서는 그대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궁금하시면 내일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그 집안이 사단이 나도 나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궁금해서 간 것보다 걱정이 돼서 간 게 더 크긴 할 겁니다. 정말로 아주버님이 큰일을 칠 것 같은 얼굴로 나갔으니까요. 혹시나 몰라서 핑계를 대려고 반찬을 좀 해다 들고 신우이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미 신우이의 집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웅성거리는 말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글쎄, 이 집 여자랑 이 집 남자랑 바람이 났다지 뭐야? 젊은 부부의 또래라 친하게 지내던 거 아니었어? 너무 친하게 지낸 모양이야. 그래. 어이구, 간땡이들도 크다.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건가? 원래 바람 피우는 연놈들은 지들이 잘 숨기는 줄 알아. 아, 난리가 한바탕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집 앞으로 갔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네? 내 앞에서 나를 이렇게 기만을 했는데 내가 니들 둘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모든 걸 걸고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각오해. 알겠어?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집어 던진 건지 바닥에는 파편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신우이와 옆집 남자가 아주버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뒤에 소파에는 멍한 얼굴로 울고 앉아있는 옆집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를 보니 순간적으로 죄책감이 밀려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옳게? 신우이가 저를 발견했는지 저를 보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 좀 가져다 드리러 왔는데. 저는 손에 들고 있는 종이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신우이는 잠시 멍하니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차마 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켜버려서 그런 것 같은 얼굴로 말이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저를 보고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마 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러신 거겠죠. 그러고는 돌아서서 집을 나가더군요. 둘 다 얌전히 고소장이나 기다려. 알았어? 라는 말을 남기고선 말이죠. 저는 서둘러 가지고 온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부터 닫고 말이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됐어요. 그냥 둬요.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소리를 지를 정신은 남아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신우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손에 들고 있던 치우던 것들을 내려놨어요. 그 모습에 신우이가 살짝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진짜 안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뭔지 말이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 않아요? 네가 조심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나도 이게 무슨 꼴이야, 어? 그리고 그 상간남은 여전히 멍한 얼굴로 앉아서 울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가 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징징거려서 몇 번 만나준 게 다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훨씬 더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할 수 있겠어? 신우이보다 그 옆집 여자가 더 예쁘긴 했거든요. 저도 속으로 자기 부인 같은 예쁜 여자를 두고 왜 신우이랑 바람이 났지? 하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고 말이죠. 이 새끼야, 말 다 했어? 맞잖아. 네가 만나달라고 징징거린 거 맨날 마누라가 예뻐 내가 예뻐하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나 해대고. 뭐? 너는 눈이 안 달려있냐? 누가 더 예쁘겠냐? 어? 그놈의 외모 열등감으로 지 옳게도 허구한 날 싶고 네가 그렇게 성격이 더럽고 열등감밖에 없는 년이라 점점 더 못생겨지는 거야. 알겠어? 야! 신우이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대로 그 상간남에게 달려들었고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는 그 장면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난 장면을 목격한 건 맞으니까 말이죠. 제가 떼어놓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그 상간남에게 밀쳐지고 나서야 잡았던 머리채를 풀었어요. 솔직히 네 그 얼굴이나 몸매나 토 나올 뻔했던 적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제 파악하고 살아. 알겠지? 네 남편이 너 걷어준 게 천운이었는데. 그 상간남의 말에 대부분 동의하기는 했지만 지도 바람 피운 상간남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싶던 와중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옆집 여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남편에게로 다가가더니 엄청난 스윙으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할 소리라 하는 거야, 개새끼야. 너도 내가 걷어준 게 천운이었어. 여보, 너도 아웃이야. 알겠어? 그리고서는 그 옆집 여자도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옆집 남자는 그 뒤를 따라 나갔고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끝난 것 같으니 가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신우이가 말을 걸더군요. 일단 당분간은 비밀로 좀 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얼마간은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시댁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걱정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신우이가 집안에 이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자신이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그냥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했네 어쩌네 하면서 말이죠. 사실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주변에서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 정말 무지막지하게 쪽팔린 일을 목격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비밀로 그 이야기를 숨겨주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만난 신우이는 묘하게 기가 죽어 있었고 저에게는 별말을 얹지 않았어요. 뭔가를 시키려 하다가도 아차하는 얼굴로 본인이 하거나 하는 일도 많았고요. 다들 신우이의 그 변화를 알아차린 건지 남편이 먼저 저에게 묻더군요. 쟤 왜 저렇게 당신한테 고분고분해? 당신 쟤 무슨 약점 잡았어? 아니, 약점은 무슨. 저를 보고 갸웃하던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잡았으면 잘 써먹어. 쟤는 기가 좀 팍팍 죽어야 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신우이의 이혼이 신우이의 바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걸 다들 알게 되었어요. 그 난리가 났었다는 것도 말이죠. 시아버지는 동네 창피하다며 신우이를 보고 욕을 하셨고 시어머니도 신우이를 엄청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우이는 시댁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모두에게 들켰으니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주제니 어쩌니 하는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길을 못 펴고는 있기는 해요.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다는 사실을 신우이는 알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일 겁니다. 신우이는 이혼 소송에서 졌고 옆집 부부도 소송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신우이나 그 옆집 상간남 가족들 회사까지 싹 다 소문이 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기로는 그 옆집 상간남이 신우이에게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다 너 때문이라며 2년 전연하면서 욕을 하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만나도 그런 남자를 만났는지 원. 하긴 뭐 그런 연놈들이니 그렇게 붙어먹은 거겠지만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주버님께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요. 제 덕분에 수월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더군요. 그 사진은 아마 그때 쓰려고 가져간 거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더 이상 가족도 아니고 얼굴을 볼 사이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죠. 아주버님도 이해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이혼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버님에 대한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뭐 궁금하지도 않고 말이죠. 요즘 저희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아버지 생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생신상 차릴게요. 네가 무슨 집에서 노는 애 하나 있지 않니? 저도 집에서 집안일 하는데요. 너는 남편 내조하고 애 키우고 그게 뭐가 노는 거니? 정말 노는 애가 있는데. 신우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재산 분할받은 돈도 위자료로 거의 다 줬어야 했기 때문에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당분간 시댁에 들어와 살기로 했었는데 회사까지 그만뒀으니까요. 시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구박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앞에서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단단히 눈밖에 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될걸. 아버지는 말을 꼭 그렇게 하셨어야겠어요? 너는 더 나쁘게도 말했던 아이 아니니? 네가 할 말은 아닌데. 아마 저한테 했던 걸 이야기하시는 거였을 테고 신우이도 바로 알아들었을 듯 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인생은 업보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신우이가 인상을 팍 쓰면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가 죽어 지내고 있어요.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기는 하는 모양인데 신우이가 하는 일이 업계가 워낙 좁은 업계라 소문이 다 나서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집에서 먹고 자고만 반복해서 살이 더 쪘습니다. 원래는 통통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이상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뭐 본인이 그렇게 자처한 거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우이는 평생 제가 그 일을 아주버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만약 알게 되더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은 생각이 요즘은 들기도 하고요.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제가 폭로는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을 안 피웠으면 될 일이잖아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몸속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을 모두 걷어내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혼녀입니다. 제 승종보를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워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제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당시 동네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이었습니다. 직접 회사를 세워서 규모가 커지도록 키운 만큼 당연히 많은 돈을 버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저희 집도 전혀 꿀릴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요식업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돈으로 궁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절대로 너보다 못한 집이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잘난 집이랑 결혼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는 걸 봤을 때 비등비등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앞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일로 부딪힐 일이 없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 저도 그런 사람이어야 만족해요. 부모님 말씀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나름의 씀씀이가 있는데 만약에 너무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옷 사고 먹을 거 사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걸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왕 제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굳이 저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수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경영 공부를 하며 향후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씨는요? 어머, 그러시구나. 저희 집은 아버지가 요식업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데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물려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조금씩 이것저것 공부해보는 중이에요. 대화를 나누기 전부터 입고 온 옷차림 자체가 그 나이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깔끔하고 딱 봐도 브랜드 값이 비싼 옷이라는 게 티가 나서 내심 집이 잘 살거나 본인이 돈을 잘 버나 보다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말이죠. 이미 반쯤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마지막 쏵이를 받고자 일부러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 절대 못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자체도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깔끔한 인상이었고 웃는 게 괜찮아서 호감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경까지 괜찮으니 이성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 리가 없었죠. 둘이 이해관계가 맞고 마침 나이도 그리 어리지 않다 보니까 결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적도 있습니다. 동수에게 듣던 것보다 훨씬 참하네. 얼른 들어와요. 날씨가 많이 춥죠? 아유, 세상에 이런 걸 뭐하러 사오고 그래요. 손 무겁게. 아니에요, 어머님. 집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아이고, 비싼 것도 사왔네. 분위기 좋게 흘러가던 자리는 어느새 당연하게 저희 부모님 사업 얘기로 넘어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각각 남편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마 정확히는 개인보다는 집안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렇게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장을 좋은 곳으로 잡은 후 32이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비로소 결혼을 하여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약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다 차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마침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좋은 매물이 나와 있었고 저랑 남편이 각각 회사에서 이직을 했는데 그 위치가 친정집보다는 시부모님 집에서 가까워서 겸사겸사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회사가 가까워도 솔직히 시부모님이랑 가까이서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시부모님들은 자식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쩐지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만의 오붓한 시간은 보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반찬 해왔으니 문 좀 열어봐라. 네? 반찬을요? 너네 가정부가 해주는 음식 먹어보니까 간이 너무 짜더라. 맛도 없고. 내 아들 입맛엔 안 맞겠어. 내가 대신 해왔다. 이거 다 받아라. 요 냉이 된장국이랑 사골은 동수가 특히 좋아하는 거니까 잘 끓여서 줘라. 아, 네. 왜 떨떠름한 표정이니? 내가 뭐 실수라도 했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음식도 당연히 맛있긴 한데요. 저희 집 아줌마께 제가 간은 조금 싱겁게 해달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번거롭게 음식 해주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반찬 가지고 오시는 것도 무겁고 힘드시잖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맛있겠어? 잔말 말고 받아. 다 동수 위한 거니까.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남편 챙기랍시고 요리해라, 빨래해라, 설거지해라 같은 귀찮은 집안일들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집안일을 담당해줄 가정부를 고용했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나 남편이 직접 손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정말 편했습니다. 넌 진짜 부러워. 집안일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 전부 다 가정부가 해주고. 나는 하루에도 집안일 하느라 허리며 어깨며 다 나갈 것 같아. 주변 친구들도 저의 결혼 생활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울면서 제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울지 말고 말씀을 해보세요. 어떡하면 좋으니, 준이야. 네 아버지 회사가 글쎄... 네? 뒤이어 들은 엄마 말씀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갑작스레 부도가 났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큰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엄마에게서 아버지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집이 정말 망했구나 싶더라고요. 심정은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독립해서 그렇다 치지만 엄마와 아버진 얼마나 힘드실까 싶더라고요. 자기야, 어떡해. 우리 집, 우리 아빠 회사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 엄마가 매일 말하긴 했어도 설마 했는데 어쩌면 좋아. 그래.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와서 뭘 할 수 없잖아. 마음 잘 추스려. 나 피곤하니 먼저 잘게. 미안해. 남편한테 말해도 남편의 반응은 참 한결같더군요. 자기도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마음 추스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그런 말을 들으니 더더욱 절망스럽고 심지어 외롭기까지 했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게 부부라 생각했는데 그때의 남편은 어깨를 빌려주기는커녕 제게 울지 말라 다그쳤으니까요. 그리고 참 귀신 같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시부모님은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쓸데없이 가정부 같은 거 쓰지 말고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앞으로는 세아가 네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라.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동수도 아껴야지. 네, 어머니. 아무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나오지 말라 말씀드려. 너, 그럼 밥은 다 해놓은 거 맞니? 내가 가서 간 좀 확인해야겠는데. 기다려봐라. 곧 준비하고 갈 테니. 요즘 동수 안색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한약도 지어왔는데 그것도 좀 냉장고에 넣어놓고 와야겠다. 넌 지금부터 걸레 빨고 청소기 돌릴 준비하고 있어라.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 전에는 몇 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들리는 게 다였는데 저희 집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루가 멀다고 집에 와서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처음부터 띡띡 비번을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당신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엄마가 당신 집안일 하는 것 좀 봐야 될 것 같다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어떡해. 아니, 생판 남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는 건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유난이라고? 어머님이 저렇게 자기 집처럼 들어오시는데 며느리인 내가 그럼 신경 안 쓰여? 자긴 회사로 나가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어봐. 자기도 불편할 거 아니야. 그만 좀 해라. 우리 엄마가 다 챙겨주겠다고 오는 건데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그걸 꼭 안 좋게만 생각해야겠어? 나 씻고 잔다. 회사 갔다 오면 가뜩이나 피곤한데 너랑 이러니까 더 죽을 맛이다. 잘게. 남편과는 점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 문제로 거의 일주일은 넘게 냉전을 겪었고요. 정말 밤에 눈을 감고 자는 게 두렵더라고요. 내일은 또 무슨 일로 저를 시어머니가 들들 볶을지 몰라서요. 아무리 나쁜 말 안 들으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트집을 잡아서 저를 혼내고는 했습니다. 게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단순히 집안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아들 돈만 축낸다는 식으로 저를 모욕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랬다간 제가 난리가 날 테니 은근슬쩍 말을 돌리셨어요. 너 이거 얼마인데 이런 비싼 소금을 쓰니? 네? 이거 그냥 중저가인데? 마트에 더 싼 거 있을 거 아니야. 혹시 네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막 쓰고 그러는 거니? 어머니, 저 가성비 따져보면서 재료나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서 사곤 해요. 왜 이런 일로 절 의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가계부 적고 아끼면서 살고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백화점 쇼핑백이 하나 있던데 동수 옷도 아니고 네 옷 산 거 아니니? 아울렛도 많고 여기 시장도 있는데 뭐하러 옷을 매일 백화점 가서 사니? 옷은 자고로 시장기 질이 좋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러니 널 의심하지 괜히 하겠어? 어머니, 저 그거 친구한테 생일 선물 받은 거예요. 동수 씨 돈 쓴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나중에야 제가 조금 화난 말투로 사실을 이야기하자 입을 꾹 다무셨죠. 왜 비싼 재료를 쓰냐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은 좋은 옷 사라면서 제가 백화점 옷 사면 돈 안 버는 네가 그런 걸 왜 사냐는 식으로 눈치 주는 시어머니.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취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부딪힐 바엔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여보, 나 이력서 넣어서 붙은 데가 있어. 면접 보러 갔다 올게. 뭐? 당신 회사 다니겠다고? 이제 굳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나가서 돈이라도 벌면 좋지. 그래. 나도 그게 나을 것 같다. 나 혼자 버는 것보단 네가 같이 벌어주면 편하지. 그런 결정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당연히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벌이가 아니게 되었으니 얼른 면접 보러 오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무조건 연봉 높게 쳐주는 곳 가라고 성화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 통해 이 소식을 들었는지 제게 전화가 왔어요. 얘야, 너 회사 다닐 거라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차라리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그러니? 너 다니는 회사 거기 뭐 대기업도 아니고 연봉 수준도 그럭저럭이던데. 차라리 우리 회사 와서 일하면 안정적이고 좋지 않겠니? 잘 한번 생각해봐라. 시어머니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어요. 처음엔 당연히 가기 싫었어요. 가족 회사이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가족이라기보단 그저 감시자 같은 존재였고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괜히 더 혼이 날 것 같았어요.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보단 평범한 회사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봤는데 저 그냥 원래 오라는 데 다닐게요. 거기가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제가 하던 업무랑 잘 맞아서 경력 쌓기도 편할 것 같아요. 아니, 내 제안을 거절하겠단 거야? 예, 그래도 네 생각에서 말해준 건데 넌 어쩜 그리 냉정하게 단칼에 잘라내버리니? 무슨 그런 경우 없는 짓이 다 있어? 시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면 고맙다고 넙죽 받아도 모자를 파네 말이야. 그래, 네 마음대로 어디 해라. 끊는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네 생각해서 말한 걸 마음대로 제 선에서 잘랐단 이유로 저를 밤낮으로 괴롭히셨습니다. 남편을 통해 계속 제가 버릇이 없다느니 변했다느니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남편은 또 눈치 없이 그걸 고스란히 전했고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점점 지쳐갔고 그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때 되자 저도 이런 시어머니의 요구가 부당하다 싶었지만 나중에 남편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자 저도 일단은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허나 시부모님이 제게 시킨 일은 격리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명문대에 갔고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도 이미 여러 개였는데 저에게 맡긴 일이 격리일이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도대체 회사로 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조금만 더 회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일을 맡겼다면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나를 생각해 주셨고 믿어주신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버님, 혹시 저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부서로 옮겨주실 수 없나요? 제가 마케팅을 전공해서 그쪽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하는 일도 좋지만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회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 부서 이동이냐? 원래 일은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야. 사돈에게 그런 것도 못 배웠냐? 다 너한테 득이 될 테니 참아라.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벌써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솔직히 보기 안 좋구나. 여러 번 요청을 드렸지만 아버님은 완강하셨어요. 아버님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으시니 저는 계속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월급이나 제대로 줬으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당시 시부모님 회사에 취직해서 받은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당시 사회초년생 평균적인 월급이 못해도 100만 원 중후반대였고요. 어처구니 없는 임금이란 건 누가 봐도 뻔할 겁니다. 그쯤 되니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싸게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죽하면 옆에 있던 직원들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다 저는 이 일을 남편과 상의 없이 문제 제기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는데 저만 월급이 작은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네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그 많은 돈을 받아가겠단 거야? 회사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돈 욕심만 많아가지곤. 자고로 사람이 성실해야지. 넌 성실함도 없으면서 왜 떡고물만 바라는 거냐? 그래, 네 시아버지 말씀이 맞다. 네가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구니 우리가 뭘 주고 싶어도 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제가 얄팍하게 군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시간 할애하며 일하고 그에 맞는 월급 달라고 정당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제 일을 덜 했나요? 이 집안 식구라고 퇴근을 일찍 했나요? 저한텐 아무 혜택이 없었는데 왜 급여 부분에선 가족이란 이유로 손해를 보아야 하는 거죠? 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저 회사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게 어디 저딴 말로 우리 협박하러 들어? 저는 시어머니의 노한 목소리에도 결국 사표를 던지고 다른 회사로 옮겨갔어요. 이런 큰일을 쳤으니 후폭풍이 두렵긴 했지만 그땐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당한 일은 분명 부당한 일이었고 저도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젠 대놓고 제게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오늘 출근 안 했다며? 정말 제정신인 게야? 선심 베풀어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마음 같아선 당장 내 아들과 이혼이라도 시키고 싶다. 내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 걸 고마워해라. 남편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한숨을 푹푹 쉬어댔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떤 말들에도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막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을 시부모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모시고 싶지도 않았기에 무심한이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다가왔고 시어머니가 제게 전을 부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줘. 뭐? 아니, 이번에도 그러면 어쩌겠단 거야. 저번에 김장도 도와주러 안 갔다며. 엄마한테 또 한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왜 자꾸 집에 분란을 만들어? 나도 좀 편하게 쉬자. 미안하지만 김장김치 도와드리는 게 며느리 의무도 아니고 난 아파서 오늘 누워 있어야 해. 그래야 내일 모레 출근할 수 있을 테니까. 늘 요리 준비 다 하고 챙겼던 명절 오늘 하루 못 간다는데 그게 그리 큰일이야? 이건 시부모님도 이해해 주셔야지. 솔직히 말해.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뻗대는 거 아니냐고. 너도 참 징글징글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뭘 그리 잘못했어? 너 격리일 시켜주고 돈 주고 반찬 갖다 주고 그런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내가 왜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했는지. 참. 남편의 이 말은 부부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는 그날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고 그날 저녁 남편만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허나 참 저희 시어머니 대단하시더군요.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너 지금 명절날 안 오겠다는 게 말이 되니? 이대로 끝을 보자는 거야? 우리 아들이 니네 집 망한 것도 겨우 참아주고 있는데 그런 너 데리고 사라졌으면 고마울 줄 알아야지.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짐 싸들고 나가야 할 줄 알아? 잠깐만요. 사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계셨어요? 사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딸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폭언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심지어 제 딸 지금 당신 아들과 싸우다가 열이 더 올라서 응급실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니,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게 내버려 두셔야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준이 너 지금까지 이런 대접받고 살았던 거니? 그날은 제가 남편과 싸우고 난 후 너무 눈물이 나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우는 제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간호를 받으며 집안에 있었는데 그걸 모른 시어머니가 와서 난리를 쳤으니 저희 엄마도 속이 퍽 상하셔서 똑같이 소리를 높이신 거였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제게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난 네가 이런 대접받고 사는 줄 몰랐어. 그래도 이쁨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다. 이런 집안이면 절대 시집 안 보냈을 거야. 세상에 집안 망한 게 죄이구나, 죄야. 엄마는 그날 저보다 더 많이 울음을 쏟아내셨어요. 전 엄마를 감싸며 괜찮다고 하다 저도 같이 울어버렸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뒤돌아보니 꿈꾸던 결혼 생활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었고 애도 없는데 더 이상 이 결혼을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두렵고 부모님께 상처드리는 일이 될까봐 망설였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되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 살며 회사를 다녔고 남편에게서 오는 연락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저희 둘 다 이혼이란 수순을 밟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쯤 저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어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하필 이런 순간에 아이가 찾아온 거였어요. 기쁜 소식이었건만 그 순간에는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애를 지울 순 없고 다시 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여기니 가슴이 문드러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린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저에게 시누이, 시동생 뒤치다꺼리까지 시켰습니다. 물론 예전에야 일부러 그 일을 다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시누이와 살게 되면서 일이 또 커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해선 생전 없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윤정이랑 같이 살면 잘 챙겨줘야 한다. 한 달만 살고 나갈 테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걔 혼자 독립해서 살게 냅두면 분명 밥도 맨날 사 먹을 거고 쇼핑만 하고 지낼 테니 내가 그 꼴을 볼 수가 있어야지. 네 시아버지 화 풀릴 때까지 한 달이라도 맡아다오. 내가 이리 부탁하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시누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누이는 전형적으로 자기 부모 돈에 취해서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고 자기보다 못 살면 무조건 아래로 보는 날라리나 다름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사업을 해보겠답시고 줄줄이 다 말아먹었고요.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도 골칫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로 시아버지와 최근에 크게 싸웠는지 시누이가 독립을 선언했고 걱정이 되신 시어머니가 한 달만 시아버지 화 풀릴 때까지 맡아달라 한 거였어요. 여기 밥 좀 차려다 줘요, 언니. 언니, 내 방 청소 좀 하는 김에 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애가 제대로 절 대우나 해주겠습니까? 게다가 저희 집 사업이 망한 건 시댁 식구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더욱더 그랬죠. 저는 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를 전해들었는지 제가 잠시 나갔다 오면 그 사이에 집에 와서는 온 집안을 다 어질러 놓고 있었고 저를 무슨 식모나 가정부처럼 생각하는지 밥 차려달라, 책상 지저분하니 청소해달라 등등 정말 온갖 걸 다 시켰습니다. 한참 어린 남편 형제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시부모님에게 힐난받는 거랑은 다른 굴욕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상태라 조심해야 하는데 시누이는 그런 배려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시누이를 불러놓고 혼을 냈습니다. 아가씨, 분명히 말하지만 아가씨 지금 이 집에 얹혀 살고 계신 거예요. 아가씨 방전돈 아가씨가 청소하시고 밥은 알아서 챙겨 드실 수도 있으셔야죠. 제가 아가씨 전용 가정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시키면 뭘 또 얼마나 시켰다고 생색이에요?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언니가 이런 호화스러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건 다 우리 오빠 덕분이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어느 정도 감사하게 여기고 모시듯 잘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생색내고 화내면 되겠어요?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할 말 더 남았는데 오빠가 말 조심해라 해서 참는 거예요. 아가씨,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전 더 참지 못하고 나가달라 했습니다.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나가자 역시나 시어머닌 그것도 못해주냐며 길길이 날뛰셨고 남편도 말은 대놓고 못하지만 꿍한 표정이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차마 집에다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듯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나서 남편 안 들리게 몰래 운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힘든 것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안 해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남편도 은근슬쩍 시부모님이나 시누이가 저를 부려먹고 막대하는 게 맞는 것처럼 굴고 똑같이 저를 무시하더군요.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 내가 알아서 들어올 테니 신경 꺼. 무슨 말만 해도 까칠하게 굴고 아예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심이지만 정황상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물증이 없어서 끙끙 앓기만 하는 날들이 지났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제 인생의 빛과 같은 우리 아이가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속을 썩은 걸까요? 어느 날 청척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수술이 필요해서 최대한 빠르게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건강이 너무 나빠진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말기는 아니었고 초기에서 조금 진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원을 하라더군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는지. 다른 병도 아니고 암입니다. 저는 제가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요새 암이야 초기는 병원 치료나 수술로 쉽게 잡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원망스러웠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무척이나 서러웠습니다. 마침 그날 남편이 일찍 집에 돌아오는 날이라 남편이 오자마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기냐 심각하냐 같은 질문을 몇 개 한 남편이 제게 초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이러더군요. 초기면 심각한 것도 아닌데 난 또 뭐라고. 나 씻으러 간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서 방으로 달려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그냥 다 들리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 하나 없는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 몸이 더 아파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저 모양인데 시댁 식구들이라고 제 유방암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시부모님은 제 유방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 들었는지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정 별로인데 심각한 상황도 아니면 행운의 암이지, 암. 아, 맞다. 보험은 제대로 들어놨냐? 보험금 받을 생각해야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란 생각이 들어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부모도 제가 수술을 하는 날 딱 한 번 병원에 들리고 그 이후는 요양을 하든 치료를 하든 연락 한 통 없었죠. 이쯤 되니 자존심이고 뭐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를 모두 끝내고 저는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업이 망하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고 아버지는 간신히 분노를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그때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그따위 말을. 안 되겠다, 나도 못 참아. 아버진 곧바로 남편을 찾아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집안 무시한 것도 모자라 아픈 내 딸한테 뭐? 별게 아니라고? 네 집 부모들이 널 그리 가르쳤냐? 어? 아, 장인어른 이러지 마세요. 유방암 초기이고 심각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그리고 망하셨으면 얼른 재기나 하세요. 이러실 시간이 있으신가요? 뭐? 이 망할 놈의 자식이!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혼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엄마가 진작 그러라 했잖아. 얼른 다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와. 부모님이 저의 이혼 이야기를 적극 반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친정에 들렸다가 바로 집에 가서는 거실에서 팔자 좋게 늘어져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애는 내가 데려가 키울 거야. 지겹다. 그래, 그럼 서류 써놔. 나도 더 너랑 살기 싫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붙잡는다거나 하다못해 이유를 묻는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마저 TV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그때만이라도 남편이 저를 같은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대우해줬다면 저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이를 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절 제대로 봐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이혼을 하면서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집 식구들을 몽땅 망가뜨려야겠다는 거였죠. 이혼을 하고 저는 먼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비로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혼할 때부터 갈고 있던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 시간이 왔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해둔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터뜨렸습니다. 시부모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할 때 세금이며 뭐며 돈 관련된 건 모두 제가 하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일을 그만둘 때도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자료들을 전부 개인 자료로 백업한 뒤 그만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일을 시킬 때 최대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보라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탈세를 시켰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증빙 자료로 하여 세무서에 탈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탈세를 하고 있을 테니 조사라도 해봐야 한다고요. 물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종처럼 부려먹던 시누이는 평소 SNS에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시누이 SNS를 확인해보니까 무슨 잘나가는 치과의사랑 결혼을 한다면서 자기 예비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신우이에 대해 알려줄 자료들을 정리해서 프린트해가지고는 그 치과로 찾아가서 의사 본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과거에 3년간 머리 노랗게 물들은 양아치랑 동거를 했으며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한 사실도 알려주고 당시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왔기에 지금 그쪽을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믿지와 본전이니 알아보기라도 하라면서 신우이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신우이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은 참 사람이 선량해 보이더군요. 전혀 신우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얼굴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신우이는 제가 자기 말에 무조건 휘둘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멍청하게도 자기 치부가 될 만한 사실을 모두 저한테 의논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애를 지워야 하는데 낙태할 만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는 등 이번에 동거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디서 구해야 하냐는 등 신우이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알아보기는 귀찮고 가족들 시키기도 애매하니 자기가 마음대로 쓰기 딱 좋은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만 신우이의 멍청함 덕분에 저는 신우이의 결혼을 완벽하게 망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우이는 자기 SNS도 싹 지우고 아예 종족을 감춘 모양이었죠. 그 외에도 시어머니가 강남 하우스 도박판에 들락거리며 시아버지 몰래 현금 5억을 날려먹은 것까지 전부 까발렸습니다. 일부러 시아버지 답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시아버지랑 굳이 더 연락을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몇 년간 벼르기만 했던 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니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알아보니까 시부모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집에 있는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말아먹었다고 하고 전 남편은 이에 대한 뒷수습하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앓던 이가 빠진 듯 속이 시원해서 그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셋이서 거하게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이제 더 밝힐 것도 없지만 남편한테 이 모든 것이 제가 꾸민 사실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문자는 남겼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냥 직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하는 머저리인 줄 알았지?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당신네 집 풍비박산 나고 당신이 그 뒷수습하느라 고생한다는 이야기 들으니 너무 행복해서 문자 보내. 당신 앞으로 똑바로 살아. 솔직히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모자란 거 알지? 항상 지켜볼 테니까 행실 조심해야 할 거야. 지금 그때로부터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뭐 남편이든 시댁 식구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건 다 끝났으니 굳이 더 뭔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저 바라건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도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저희는 오히려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 도움으로 목 좋은 상가 건물 1층에서 개인 카페를 차려서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 전에 워낙 커피나 디저트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메뉴를 고안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카페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 SNS 등으로 입소문이 타서 손님들이 많아져가지고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제 힘으로 남들보다 더 잘 벌어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복수극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